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정치권의 싸움과 별개로 국민들은 계속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 숫자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참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 같지는 않은데요. 또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그 내용, 질적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 좀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연장은 됐지만 재생산 지수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정되는가 싶더니 오늘 또 1000명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숫자의 변화들? 지난 한 3주간 네. 1000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고 있고 네. 이전에는 약간 증가 추세의 1000명대였다고 하면 네. 지금은 약간 감소 또는 유지 상태에서의 1000명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죠. 있기 때문이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 음식점,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듣는 분들은 또 좀 귀가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게 증가하는 1000명대가 아니라 유지 관리되고 있는 1000명대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17일까지 현재 단계가 1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과 2.5단계인데 이게 좀 효과가 그러면 그 17일 이후쯤엔 좀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난 그 한 달 반 전을 생각해 보시면 11월 중순 때 그 확진자 수가 200명, 300명대를 기록했지만 재생산 지수가 그때는 방역 당국이 1.5를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일마다 확진자 수가 1.5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증가 추세가 계속됐으면 지금 한 5,000명에서 한 8,000명대 정도의 확진자 숫자에 도달했어야 하는데 네네. 이제 2단계로 올리면서 그 재생산 지수가 1.2, 1.3대로 떨어졌고 다시 2.5단계로 올라가면서 그게 1.1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연말에 특별 방역 대책을 이제 정부가 시행하면서 그게 거의 1에 근접하는 숫자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고 그게 과거에 재생산 지수 1.5이던 거를 지금 1.0까지 떨어뜨려 놓은 거죠. 예, 이 오늘의 확진자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재생산 지수인데 그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만 해도 난리고 미국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관리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부 조치가 좀 완화되기도 했고 또 강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학원과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온 국민이 1년간 경험하면서 이제 각자 다 판단을 하시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설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맞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들, 맞습니다. 지난 이제 그 2.5단계 특별 방역 대책에서 문을 닫은 학원과 스키장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가 이제 이번 조치로 인원은 이제 3분의 1 이하로 운영이 되지만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키장이나 눈썰 매장이 있고 학원도 9인 이하로는 이제 운영할 수 있게 이제 해줬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랫동안 하면
정부가 국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헬스장이 이제 문을 여는 어떤 일종의 그 집단적인 의사표시 네, 같은 게 항의도 했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집단 감염이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동부구치소 상황을 보면 뭐 아주 놀랍습니다. 10명 중에 4명꼴로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당국은 그 동부구치소가 이제 밀집된 구조, 밀폐된 구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 그건 단지 이제 환경일 따름이고 네. 사실 뭐 다른 구치소들도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비슷하죠. 구조를 갖고 네. 있는 데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방역 당국이 동부구치소의 상황을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해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부 발표나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네. 처음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정확하게 격리해냈으면 네. 그 이후에 추가 감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네네. 그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접촉자들이 격리되지 않으면서 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키고 그게 구치소에서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해서 그 수용자들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네. 감염이 그 넓게 전파되는 일종의 슈퍼 전파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않고서는 이게 지금처럼 광범위한 확산이 대규모 감염이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좀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방역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뭐 예를 들면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방역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양시설도 그렇고요. 지금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들도 조금만 이송됐으면 살릴 수 있는 분들도 제대로 분류가 안 돼서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막 기사들도 쏟아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그 확진자들이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또 입원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병상과 인력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부상으로 계속 오늘은 여유 병상이 몇 병상이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실제로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중증 상태로 발전하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요양병원을 거의 포기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서구의 다른 사례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해 볼게요. 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을 빠르면 맞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더 많이 맞히기 위해서일까요? 한 번만 맞아도 된다라는 말도 했다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다른 걸 맞아도 된다라는 말도 했다가 지금 백신 관련해서 좀 혼동이 있거든요.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 일반적으로 다른 백신에서는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면 다른 회사 백신으로 대체를 하거나 접종 간격을 넓히거나 하는 그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은 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인 경우에 이게 그 mRNA 백신이라고 해서 기존의 백신을 만드는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백신을 만든 거라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백신과 이 mRNA 방식으로 만든 백신을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사실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혼용해서 접종하거나 접종 간격을 넓히는 일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고 그것에
어떤 영향이 빚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영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네. 막 고육지책으로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뭐 화이자 백신을 맞고도 일주일 만에 또 감염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백신 자체도 사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백신에 따라 다르긴 한데 파이자 백신의 경우는 접종한 지 한 10일에서 2주 정도 네. 돼야 그 면역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3주, 네. 22일 정도가 지나야 면역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와 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의료진이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지만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챌린지가 하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BTS 멤버까지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챌린지, 모두에게 힘이 되는 챌린지면 좋을 텐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챌린지입니다. 바로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이고요. 이게 과연 어떤 사건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차마 뉴스를 들여다보거나 CCTV 공개 이러면 그걸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오늘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항상 우리에게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앞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할 만한 멘트를 제가 하느라 좀 끌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목숨을 입양된 뭐랄까요? 계모가 아니죠. 입양한 어머니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사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건 자체는 2020년 10월 13일 날 사망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고요. 네. 이 아이는 이제 2019년 6월 출생이고요. 네. 2020년 1월에 지금의 양 부모한테 입양됐고, 네. 입양한 이후에 한 3회 이상, 최소한 3회 이상의 학대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10월에 이제 사망하게 된 그 사망은 이 장파열이라고 복부 손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작은 아이가 복부 손상이 될 정도면은 주변에서 좀 알고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좀 분노가 더 큰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그저께 이제 SBS에서 네. 그 관련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방영하면서 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네. 이거 단지 그냥 사건으로만 접했는데 구체적인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을 들으면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분노하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또 있을까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치권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추모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재판부에 촉구하는 진정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좀 사회적 움직임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챌린지 같이 또 여러 가지 SNS상에 이것도 같이 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같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무거운 사건입니다. 자, 이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양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모 또 양부모가 지금 어떤 혐의인가요? 아동학대 치사, 그러니까 아동학대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치사죄인데 네. 양모한테만 아동학대 치사죄고 네. 양부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고요. 네네. 이 양모만 구속 상태입니다. 이 아동학대 치사죄라고 들으면 잘 안 와닿는데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아동학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살인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실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의해서 폭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죽음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때리게 됐고 네. 그로 인해서 죽은 과실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살인죄는 고의죠. 고의가 입증돼야지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지금은 아동학대 치사죄로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이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판결을 내려야 되겠지만 16개월 아이가 췌장이 끊어지고 그게 장기를 녹이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들도 막 보도가 됩니다. 정말 참 끔찍하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이게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학대하다 보니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거 살인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론들이 들끓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췌장이 절단되고 끊어질 정도면은 네.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네. 아마 이 사람 성인 키 높이 정도에서 내던지거나 아휴. 아니면 심각하게 성인이 발길질로 심각하게 수회를 내장을 차야지만이 안에서 이제 내장이 파열될 정도이죠. 네. 왜냐하면 췌장은 안쪽에 있거든요. 네. 그게 절단된 정도고 췌장액이 나오면은 내장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됐는데 그 행위를 보면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야 되는데 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서는 이미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동학대가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혐의로 기소된 게 아동학대 치사죄. 이 최대 형량이 15년인데 너무 형량이 작은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네요. 문제는 이게 법정형이고 네. 먼저 양형 기준상에는 보통 이 정도면 6년, 10년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아이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 다음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네.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여기 살인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정말 뭐 듣는 분들마다 좀 답답한 마음과 또 가슴 아픈 마음, 이 아이의 유해가 묻힌 곳에 수많은 엄마들이 막 간식 같은 걸 가져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뭐 누가 판단해도 정말 사망에 이를 것 같은 학대가 있었는데 신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번 다 신고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네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금 1월에 입양된 다음에 5월, 6월, 9월 3번의 신고가 있었고 그것도 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법에 존재를 합니다. 네.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소아과 의사분 그렇죠. 그다음에 지인 네. 3번의 신고를 했고 신고가 다 들어가서 네.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각각의 다른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누구 하나도 이 아이의 어떤 신체적인 내부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다는 거?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무능한 거고 네. 했는데 이랬다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둘 중에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한 징계 처리하고 말한 전 도대체 저도 경찰에서 봤지만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경찰에 있었던 우리 배상훈 교수님께서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비판할 만큼 16개월 아이 3번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게 수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접 확인하고 여러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양부모가 나서서 좀 막거나 이렇게 내가 잘하겠다, 애가 좀 원래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하기가 어렵나요?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네. 법에는 지금 분명히 신고 의무자가 있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출동 명령까지는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에 돼 있거든요. 네네. 문제는 근데 그것이 경찰 단계에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 그것을 해태하거나 하지 않아도 경찰 자체에 대해서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법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네. 수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그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그런 음모론으로 나오는 건 이런 거죠. 네. 양부모를 개인적으로 알아갖고 이렇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나오는 것은 이러지 않고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수사를 해서 송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이 경찰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징계밖에 못 한다는 거. 네. 이게 진짜 가장 답답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한다면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정말 답답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16개월이란 짧은 삶을 살다간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추모하면서 요 주제는 여기까지만 다루겠고요. 또 걱정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휴 내내 이 뉴스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20대 발달 장애인 엄마랑 산책하다가 좀 빨리 뛰어갔는데 지금 계속 실종 상태예요. 이 추위에. 예.
네. 고양시에서 발생한 건데요. 네. 고양에 행주산성 둘레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이제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분, 21세 남성분입니다. 네. 이제 발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님이랑 이제 산책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그 자유롭길과 연결돼 있는 데죠. 네네. 둘레길이라는. 뛰어가면서 어머니랑 뭔가 이제 숨바꼭질 같은 걸 하셨나 그렇죠. 봅니다. 그런 장난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장난인 거죠. 근데 네. 본인은 그게 장난이지만 사실은 이 어머님은 못 찾은 거죠. 아, 그런 네. 상태로 지금 28일 날 이게 벌어졌는데 아휴. 그 뒤에는 다른 출입로 거기가 네. 좀 넓기 때문에 그렇죠. CCTV를 찾았는데 그게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게 이런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건 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분 인상착의가 공개가 됐죠? 예. 키가 173에 108kg의 체구가 큰 편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떤 짙은색 남색의 점퍼랑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네. 이제 딱 봐도 잠깐 좀 몸이 좀 크신 분이고 이런 분이면은 그 근처에 지나다니는 차로 네. 지나다니는 분이 네. 보신 분이 있으면은 바로 경찰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CCTV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요즘은 좀 찾기가 어려운가 봐요. 예, 문제는 이제 거기가 좀 너무 넓습니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행주산성 둘레길이라는 데가 네. 사통팔달 열린 데라서 네네. 아마 거기에 이 행동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인 네.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나갈지가 방향성이 있는데 발달장애,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이 행동 예측 자체가 사실 불규칙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힘을 모아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뭐 여러 차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도 하고 다룬 주제인데 탐정하면 이렇게 셜록 홈즈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경찰이 탐정 민간 자격증 발급을 허용한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예. 원래 탐정이란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문제는 네. 그 탐정이란 자격증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네. 민간 자격증 내에 탐정이라는 명칭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탐정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아동 청소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도난 분실 은닉 자산을 소재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등기 열람 같은 단순 요약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재판에 관련된 수사 중인 것은 탐정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성인 실종 관련된 부분도 불가능한. 이게 좀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흔히 말해서 개인의 어떤 부정한 일들을 좀 뒤를 캐본다던가 이런 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많이 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그렇죠. 이제 또 뒷조사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그런 건 좀 양성화하고 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소원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인 탐정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성화하고 싶은데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부분이랑 경찰의 수사 부분이랑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보통 불법 흥신소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또 풀어주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은 공인 탐정은 없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뭐 향후 좀 이런 부분들 지금 또 프로파일러로 후학들 양성하고 계신데 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탐정을 다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쓸 수 있는. 그래서 공익 법인 형태의 탐정 제도도 있어야지만이 이 탐정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정보라든지 민감 정보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익성 또 이런 자격 요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게 경찰에도 계셨지만 이 아동 학대 한번 팁을 좀 주시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살펴보세요라고 하는 아동 학대 어떤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조언 끝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많이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많이 관찰해 달라. 네. 지금 이 정인이 같은 경우도 보통의 아이들이 활달하지 않은 상태인데 활달한데 이 아이는 아주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고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 서학과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묻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내 아이가 아니라 모두의 아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